아무도 한순간이 인도의 가장 이성적인 젊은 예언자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아비게아 아난드는 점성술 계산에 몰두하고 있었고 갑자기 앞에 펼쳐진 지도를 보며 얼어붙었다. 단호했던 표정이 사라졌고 눈은 마치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본 듯 크게 떠졌다. 그는 계속해서 메모를 하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고 조수들이 손을 댈지 물러설지 몰랐을 만큼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다. 뭔가가 그의 의식을 강력하게 관통한 것이었다. 한국이 그의 시야에 나타난 것이다. 그가 말하길 그가 본 것은 준비 없이는 밝힐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고 위대한 것으로 2026년 한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아비게아는 연약함 때문에 울지 않았다. 그는 곧 닥쳐올 사건의 엄청난 충격을 깨달았기 때문에 울었던 것이다. 그는 한 줄기 빛이 한반도 위로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그가 지금껏 별자리 지도를 통해 해석해 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빛이었다. 과거의 어떤 별 정렬도 그에게 이와 같은 반응을 일으킨 적은 없었다. 그는 여러 번 깊이 숨을 들이쉬며 평정을 되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목소리를 가다듬기 위해 눈을 감아야만 했다. 그리고 마침내 땅을 응시한 채 수천 년간 숨겨진 길이 깨어나는 것을 보았다. 고 선언했다. 건조하고 직설적이며 무서운 문장이었다. 분위기는 긴장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설명을 기대했다. 아비게아는 마치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무언가를 듣는 듯 침묵을 지켰다. 이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한국 지도를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에너지의 흐름이 형성되는 것을 보았고 그 흐름이 오래된 약속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돌아오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무시될 수 없다고 했다. 그 계시의 중심에는 오래전부터 한국 어린이들에게 남겨져 온 어떤 신호가 있었다. 그는 지도를 가까이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지역을 따라 움직이며 설명했다. 새로운 세대마다 반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상징이 중단된 약속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파란 점. 그는 이 단순한 디테일이 일반적인 점이나 출생 흔적이 아니며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고 확신했다. 그 순간은 그의 계시 중 가장 불안한 부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조수들은 아비게아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파란 점이 고대의 기록이며 과거에 함께 걸어오다 어떤 이유로 분리된 민족이 남긴 흔적이라고 명확히 했다. 그 표식은 본래 하나였던 두 혈통 사이를 잇는 실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는 현대 세계가 이 상징의 원래 의미를 잊어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징은 자신의 목적을 잊지 않았다. 그 표식은 피부에서 사라질지라도 여전히 살아있으며 예언자는 이 마크가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되어도 사람들 안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마크는 2026년에 완전한 힘으로 돌아올 것이며 그는 그 시기를 자신이 본 가장 강력한 전환점이라 표현했다.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방 안은 점점 조용해지고 작아지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모두는 그것이 미신도 이론도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가 말을 이어갈수록 그가 묘사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무언가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다. 아비게아는 말을 잇기 전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파란 점이 경고의 역할을 한다고 선언했다. 누구도 예정된 재회를 놓치지 않도록 보내진 신호라는 것이다. 고대인들은 이 표식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이 단절된 연결의 회복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두 민족이 자신들이 공유하는 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그의 비전은 그 시간이 이제 도래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2026년에 예고된 사건들은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며 단지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가 조상의 인장을 설명할 때 그의 단호함은 더욱 강해졌다. 그는 이 파란 점이 무작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것이 한국과 몽골에서 유독 자주 나타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두 민족은 동일한 영적 기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같은 고대 혈통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혈통은 살아남기 위해 분리되었지만 언제나 내면에 남겨진 것을 되찾으려는 부름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파란 점은 모든 민족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주로 이 두 민족에게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는 공통된 기원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이다. 아비게아는 말을 잇기 전 오랜 침묵을 가졌다.
마치 한 단어 한 단어를 신중하게 고르는 듯했다. 그리고 이어 그는 이 계시는 아무리 놀랍게 느껴져도 자신이 이제 막 드러내기 시작한 진실의 표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에 전할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실을 명확히 밝혀줄 것이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의 영적 여정은 너무도 이른 시기에 시작되어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주기, 별자리 지도, 그리고 경험 많은 성인들도 수십 년이 걸려 해석할 움직임들을 분석해왔다. 그는 막연한 직감을 따르지 않았다. 소수만이 다룰 수 있는 정교한 구조를 따랐다. 그리고 바로 그 치밀함이 그가 본 한국에 대한 비전이 단순한 감정적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였으며 수년간 관찰해오면서도 의미를 몰랐던 계산들과 완벽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는 어릴 적 반복되는 꿈을 꿨다고 설명했다. 꿈속에서 그는 두 방향으로 갈라지는 민족들을 보았다. 광활한 영토를 보았다. 어린아이들의 등에 새겨진 어떤 표식을 보았다. 그는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그것이 미래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느낌만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이후 베다 점성술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고대 혈통들의 단절과 특정 시기에 그 혈통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내용을 다룬 기록들을 접하게 되었다. 그 문서들에는 매우 드문 해들, 두 힘이 다시 가까워지는 해들이 언급되어 있었다. 그는 그런 정렬이 자신의 생애 중에 일어나리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다 2026년이라는 해가 그의 분석 속에 나타났고 그는 그것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날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말할 때 그의 표정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는 공부를 하던 중 한국의 에너지가 항상 어떤 끊어진 주기와 연관되어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채로 남겨진 무언가를 이 나라가 지니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끝나지 않은 사명. 그는 이 느낌이 단순한 상징일 뿐이라 여겼지만 파란 점이 강렬하게 빛나는 환영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공부가 구체적인 실체를 띠게 되었다. 그 순간 그는 한국이 조만간 다시 활성화될 조상의 요소를 품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운명과 기원 그리고 지속성에 관한 것이었다. 그때 또 하나의 환상이 그 앞에 나타났고 이번에는 더 명확했다. 깊은 명상 중 그는 동쪽 하늘이 이례적인 빛으로 물드는 것을 보았다. 그 빛의 중심에서 하나의 형상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깊은 바닷속에서 떠오르는 거대한 거북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등껍질은 황금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빛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의 강렬한 빛이었다.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밝힐 정도의 빛. 예언자는 이 환상이 한 가지 힘이 상승하고 있다는 뚜렷한 표상이었으며 그 출발점은 바로 한국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그 에너지가 고대의 길을 따라 현대 세계가 잊어버린 경로를 열며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비갸는 황금빛 거북의 등껍질을 영토의 재탄생을 의미하는 표식으로 묘사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환상은 고대의 특정 암호를 지닌 민족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시점을 가리킨다. 그는 아주 오래된 전통 속에서 거북이란 장수와 확장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것은 폭력적인 확장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확장이다. 움직여야 할 정확한 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자유로운 해석이 아니라 자신이 본 것을 정확히 묘사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 거대한 동물은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라 북쪽을 향해 걸어갔고 그 길은 두 지역을 연결하고 있었다. 한국과 몽골. 예언자는 이 움직임이 과거에 속한 연결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닥친 미래의 연결임을 확신에 차서 밝혔다. 황금빛 등껍질에서 드러난 에너지는 한국이 이제 곧 오랫동안 제한되어 온 국경을 넘어 자신의 힘을 투영하기 시작할 것임을 보여준다. 동시에 몽골은 이 만남의 또 다른 조각임을 드러낸다. 그는 명상 중에 본 그 길이 상상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것은 2026년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도달할 때 작동하게 될 실제의 선이다. 그는 그 황금빛을 개방의 신호로 묘사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조수들은 모든 세부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였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넘쳐 흘렀다. 아비갸는 이 계시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 시작되는 이 깨어남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고 했다. 그것은 수세기 전부터 예고된 재회의 시작이다. 그는 파란 점을 지닌 민족들이 같은 영적 기원을 공유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 기원이 활성화될 때
오랫동안 막혀있던 모든 것이 마침내 본래의 자리로 향하기 시작한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이 힘은 멈출 수 없다. 길은 열릴 것이고 에너지는 하나로 합쳐질 것이며 잃어버린 길은 다시 연결될 것이다. 아비갸 아난드가 202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방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았다. 마치 한 줄의 시간선이 눈앞에 펼쳐진 사람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년간 희귀한 천문조합을 분석해왔으며 그중 일부가 고대에 분리되었던 힘들 사이의 재회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아차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 전체적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것이 완전한 환상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전모를 깨달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2026년이야말로 수세기 동안 멈춰있던 두 에너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정확한 시점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하나는 한국에서 오고 다른 하나는 몽골에서 솟구친다. 그는 이 만남이 문화적, 정치적,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적 현상이라고 단언했다. 현대 세계는 이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지만 고대 전통들은 이미 이것을 두 혈통의 귀환이라 기록해왔다. 예언자는 2026년 하늘을 관측하며 아주 오랜 시대 이후 처음으로 두 개의 천체 흐름이 서로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포착했다. 그는 이 흐름들이 특정 국가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고대에 강제로 분리되기 이전에 공통된 영적 기원을 지닌 민족들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힘들의 재회가 피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이미 시간의 순환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활성화가 시작되면 그동안 미완성이었던 모든 것들이 정렬되기 시작한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한국과 몽골은 서로를 보완하는 코드를 지니고 있으며 이 두 힘이 가까워질 때 두 민족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식조차 변화하게 된다고. 그때 아비갸는 이 민족들의 과거에 대해 본 것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명상 중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른 장면들을 묘사했다. 추운 개활지에서 살아가는 거대한 공동체를 보았으며 그 지역은 오늘날 우리가 바이칼 호수 인근이라 부르는 곳과 가까웠다. 그는 사람들이 모닥불 주변에 둘러앉고 아이들이 천막 사이를 뛰어다니며 깨질 수 없을 듯한 강한 결속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공동체는 단 하나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민족이었다. 혈연, 영토, 풍습, 목적을 공유하는 하나의 민족. 그러나 그는 곧 피할 수 없는 분열의 순간을 보았다. 기후가 급격히 변했고 대지는 얼어붙었으며 자원은 부족해졌다. 이 큰 집단은 살아남기 위해 갈라설 수밖에 없었다. 한 무리는 남쪽으로 향했고 다른 무리는 북쪽에 남았다. 그는 이 결정이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필연이었음을 강조했다. 바로 이 분열의 순간에 인상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는 말했다. 아비갸는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의 의식을 거행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 분열이 소중한 기억들을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하늘에 기도를 올렸고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약속을 남기기 위해 하늘의 신호를 요청했다. 그 신호는 미래 세대의 몸에 남을 표식이 되어야 했고 어떤 세월에도 지워지지 않아야 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파란 점이 아이들 몸에 새겨지는 환영을 보았다고 했다. 그 마크는 선명하고 강렬했으며 시간 너머를 관통하는 기록으로서 존재했다. 그것은 단 한 세대도 공통된 기원을 잊지 않도록 보장하는 표식이었다. 예언자는 수세기에 걸쳐 과학이 이 파란 점을 단순한 방식으로 설명하려 해왔지만 그것들이 진정한 이유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마크가 신비주의를 부추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잊혀진 역사를 지키기 위해 남겨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의 환영 속에서 그는 이 점이 갈라진 혈통에 속한 민족들에게서 더욱 자주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바로 한국과 몽골. 이것이 왜 두 나라가 수천 년 동안 다른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특징, 습관, 그리고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고 했다. 아비갸의 말에 따르면 파란 점은 과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정된 재회의 시점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기억이자 신호이다. 그는 두 에너지의 재회가 2026년에 시작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왜냐하면 바로 그 해에 잠들어 있던 인장을 붙잡고 있던 에너지가 마침내 깨지기 때문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는 우연이 아니라 연속성이다. 더 이상 멈춰 있을 수 없는 하나의 주기가 완성되는 순간인 것이다. 그는 두 혈통이 다시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았으며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이 과정을 인도하고 있는 듯 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한국은 더 이상 수세기 동안 머물러 있던 물리적 역사적 경계 안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움직일 것이다. 확장할 것이다. 오랫동안 내면에 존재했으나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것이 깨어날 것이다. 아비갸 아난드가 한국과 몽골 사이의 재회 뒤에 숨어있는 깊은 구조를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그의 목소리의 강도는 달라졌다. 그는 곧 다가올 일을 이해하기 위해선 두 에너지가 어떻게 서로를 완성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비전 속에서 한국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몸처럼 맥동하고 있었다. 에너지, 창조력, 속도, 어떤 환경도 발전으로 바꾸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동시에 그는 몽골을 거대한 기반으로 보았다. 단단하고 광활하며 잠재된 자원을 품은 대지. 그는 이 두 나라를 시간에 의해 분리된 하나의 유기체의 두 부분으로 묘사했다. 한국은 살아 움직이는 구조이고 몽골은 그것을 지지하는 기초였다. 그리고 이 둘이 가까워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유기체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영적 상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관측 가능한 구체적인 에너지라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빠르게 확산되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어떤 땅이든 추진할 수 있는 창조적 에너지. 그러나 그 에너지는 제한된 공간에 갇혀 있었고 국경에 의해 확장을 억제당하고 있었다. 반대로 몽골은 안정성과 넓은 공간, 그리고 풍부한 광물 자원을 지니고 있지만 움직임이 부족하다. 자극이 부족하다. 잠재력을 깨우는 요소가 부족한 것이다. 아비갸는 이 두 에너지의 결합이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것은 증폭된 힘이다. 그 정렬이 실현될 때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의 비전은 2026년을 분석하며 더욱 강렬해졌다. 그는 그해 한국의 별자리 지도에 보이지 않는 개방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것은 느린 전환이 아니라 단절의 순간이다. 그는 파란 인장에 새겨진 고대의 시간이 끝나는 것을 보았다. 한국은 더 이상 지리적 한계에 짓눌리는 나라가 아니다. 더 이상 바다와 국경 사이에 갇힌 나라가 아니다. 아비갸는 한반도 상공의 빛나는 경로가 형성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마치 잊혀진 길이 지표 위로 다시 떠오르는 듯했다. 그 선은 대륙을 향해 이어지고 있었고 그의 말에 따르면 그것이 바로 잊혀진 길이다. 조상들이 언젠가 두 혈통이 다시 만날 준비가 되었을 때를 위해 남겨둔 경로. 이제 그 길이 다시 열리려 한다. 예언자는 한국이 멈추지 않고 자라나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그 에너지가 수십 년간 축적되어 왔으며 나라가 발전할수록 자신이 가진 영토적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압박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넘치는 힘이 있고 공간을 찾지 못하는 발전이 있으며 영토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결론지었다. 한국은 갇혀 있도록 태어난 나라가 아니며 길을 열기 위해 준비된 나라다. 바로 눈앞에 항상 존재해왔던 대륙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만 그 대륙은 몽골과의 재회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접근 불가능한 영역이었다. 이것이 바로 2026년이 그렇게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이유다. 아비갸 아난드가 북쪽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을 때 방 안에 있는 모두는 그것이 그의 계시 중 가장 민감한 지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한국의 운명이 단지 그 국경 안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것은 오랫동안 단 하나의 문에 의해 막혀 있었다. 누구도 열지 못했던 그 문. 그는 그 문이 힘으로도 외교로도 전통적인 협정으로도 반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문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에 반응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환영 속에서 그 문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고 전했다. 군사적 행동도 아니었고 외부 압력도 아니었다. 오직 하나의 나라, 그 지역의 가장 닫힌 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몽골의 접근이었다. 예언자는 몽골의 트럭들이 북쪽으로 천천히 진입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 장면에는 군사적 긴장도, 거부감도, 적대감도 없었다. 그는 그 비전에서 북쪽이 몽골의 존재를 외세로 인식하지 않고 낯설지 않은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했다. 외부가 아니라 마치 같은 뿌리를 가진 존재와의 재회를 맞이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 움직임이 시작되는 순간 그는 현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꼈다. 긴장된 침묵은 평온하고 이례적인 고요함으로 바뀌었다. 그는 그 장면이 오랜 세월 전 분리된 혈통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접근 앞에서 마침내 문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비갸는 이 개방이 정부의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파란 인장에 새겨진 조상의 계통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다. 그는 몽골이 가까이 다가갈 때 북쪽은 남쪽에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다고 말했다. 이 움직임은 양쪽에 잠들어 있던 요소들을 깨우며 기존의 방식으로는 결코 허물 수 없었던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힘을 발생시킨다고 했다. 그가 묘사한 개방은 점진적이지만 확고하다. 말이나 선언에 의존하지 않고 떨어져 있었으나 항상 연결되어 있던 두 에너지에 서로를 알아보는 힘에 의존한다. 예언자는 그 문이 열리는 것이 훨씬 더 큰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밝혔다. 바로 한국이 육로를 통해 대륙으로 진입하는 장면이었다. 그는 경로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았고 기존의 구조들이 확장되며 새로운 통로들이 형성되는 것을 목격했다. 그가 본 장면에서 문이 열리는 순간이 비록 조용할지라도 그 순간부터 한국은 더 이상 지리적 한계에 의해 고립된 나라가 아니었다. 지리적 감금이 끝나는 것이다. 봉쇄는 사라진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국의 역사를 뒤바꿀 변혁의 시작이다. 그는 이 개방 직후 또 하나의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다고 전했다. 바로 한국 열차들이 그동안 접근할 수 없었던 길을 따라 전진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들이 한반도 전체를 가로질러 아무런 장애 없이 북쪽을 지나 몽골까지 이어지는 광대한 지역으로 달려가는 장면을 보았다. 철로는 과거의 오래된 철도망과 연결되었고 그 길은 오늘날 멀게만 느껴지는 곳들까지 뻗어 있었다. 그는 이 경로가 계속해서 힘을 얻으며 러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아비갸는 이 계시가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것은 같은 인장을 지닌 두 민족의 재회로부터 시작되는 논리적인 흐름이다. 그는 한국이 하나의 육상 루트를 개척하게 될 것이며 이 루트는 한국의 경제 구조와 전략적 위치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바다에 의존하지 않고 더 이상 물류의 제약을 견디지 않으며 더 이상 돌아가는 길만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한국은 대륙을 직접 관통하는 나라가 된다. 그는 이 변화를 현대 아시아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환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 예언자는 이 경로가 너무도 중요해져서 한국의 세계적 위상을 재정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류, 기술, 에너지, 지식의 흐름이 이 노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세계적인 결정들이 이 새로운 축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목격했다. 기업들이 이 새롭게 열리는 길을 따라 이동했고 한국은 동서양을 연결하는 핵심 작전 기지로 기능하게 되었다. 그는 이 변화가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그는 이 경로가 단순한 물리적 통로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것은 확장의 길이며 두 혈통이 분리된 그 순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흐름의 실현이다. 아비게에 따르면 한국의 미래는 현재의 영토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이 조상들의 길이 다시 활성화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길이 열리는 순간부터 한국은 역사상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훨씬 더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피할 수 없는 필연으로 이루어진다. 아비게 아난드가 그의 계시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놀람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확신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설명해온 모든 것이 비전의 절정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속에서 수행하게 될 진정한 목적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혈통이 재회하고 육상 루트가 열린 뒤 훨씬 더 크고 깊은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했다. 그것은 경제나 영토 전략을 넘어서서 한국이 전 세계를 위한 영적 참조점이 되는 움직임이다. 아비갸는 2030년 이후 한국이 전혀 새로운 주파수를 방사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그것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존재감이었다. 그는 서로 다른 대륙의 사람들이 한국을 찾는 장면을 보았다. 여행자들이 해답을 찾기 위해 도착했고 학자들이 연구의 방향을 바꾸었으며 젊은이들이 한반도에서 비롯된 사상 속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이 장면을 피할 수 없는 깨어남이라 불렀다. 그의 말에 따르면 조상의 길이 다시 열리고 나뉘었던 혈통이 재결합하면 한국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자신의 일부를 각성하게 된다. 그것은 기술도 부도 정치적 영향력도 아니다. 의식에 관한 것이다. 예언자는 이 깨어남이 일부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것은 집단적 확장이다. 그는 한국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균형점이 되는 모습을 보았다. 시민들이 다른 나라들에게 영감을 주는 가치들 주위에
자발적으로 결집하고 그들의 태도와 사고방식이 잔잔하지만 강한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이 변화가 혁명처럼 격렬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겪어온 모든 여정, 전쟁, 재건, 극복, 부활, 그 모든 단계가 하나의 바탕이 되어 점차적으로 일어난다고 했다. 그리고 아비갸는 단언했다. 이 미래에서 한국이 맡게 될 역할은 영적 안내자의 역할이다. 그것은 기존의 종교가 아닌 세계의 다양한 민족들이 갈망하게 될 명료함의 힘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의 환영 속에서 아비갸는 한국이 이전에는 강대국들에 의해 주도되던 세계적 흐름들을 이끌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한국이 중요한 결정들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나라들이 내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 비롯된 실천 방식을 채택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한국이 세계를 진정시키고 연결하며 방향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조상들의 길이 열리는 것에서 비롯된 직접적인 결과라고 단언했다. 한국이 대륙으로 진입할 때 그 변화는 단지 물리적 확장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한국의 세계적 역할의 확장이기도 하다. 이때 아비갸는 환영의 마지막 요소들을 드러냈다. 바로 이 흐름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세 가지 지침. 그는 이것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곧 도래할 집단적 에너지의 흐름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한 코드라고 말했다. 각각의 지침은 필수적이며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지침, 언어의 사용. 그는 말의 힘이 에너지를 만들거나 무너뜨린다고 했다. 환영 중 그는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국민들이 말의 사용을 조절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다. 무분별한 말은 힘을 고갈시키고 반면 의식 있는 말, 단단한 언어는 조상의 길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것이야말로 2026년의 변화에 조화롭게 반응하고 2030년 이후의 깨어남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 두 번째 지침, 나눔과 이타성. 아비갸는 기대 없이 서로를 돕는 행동이 한국의 에너지를 급속히 확장시키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다. 그는 진정한 너그러움은 공동체의 에너지장을 강화하는 추진력이라 말했다. 이러한 실천이 많아질수록 조상들의 경로는 더 견고해지고 안정되며 오래전 분열로 흩어진 요소들이 다시 결합된다고 했다. 이 결합은 북쪽의 문이 열리면서 시작된 흐름에 가속도를 붙이는 핵심 원리다. 세 번째 지침,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특정 종교적 신앙이 아니다. 그것은 태도이며 불확실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확고함이다. 그는 두려움이 한국과 몽골을 잇는 에너지 흐름을 막는다고 했다. 끊임없는 의심은 모든 과정을 지연시키고 불신은 원래 열려야 할 경로들을 차단한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열쇠라고 표현했다. 믿음이 있어야 조상의 선이 살아있고 믿음이 있어야 깨어남이 유지되며 믿음이 있어야 예언된 흐름이 보호받는다. 이 세 가지 지침, 말, 나눔, 믿음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앞으로 열릴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근본 조건이다. 아비갸는 이 지침들이야말로 한국이 맞이할 새로운 시대를 제대로 열 수 있는 내부의 기술이자 외부의 연결고리라고 말했다. 예언의 마지막에서 아비갸는 한국이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선언했다. 그는 징후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한 호기심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찰하고 성찰하고 나누고 대화하고 입장을 세워야 한다. 그는 각 개인의 참여가 이 변화의 장착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의견은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신호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는 이렇게 마무리했다. 이 예고된 미래는 정부나 지도자들만의 몫이 아니다. 조상들과의 인연을 직간접적으로 지닌 모든 이들의 의식에 달려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비전을 살아있게 유지할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곧 다가올 이 움직임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 전체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계시가 당신 내면의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말은 이제 막 이 여정에 들어선 이들에게 힘이 되고 방향이 됩니다. 공동의 인식이 확장될수록 이 길은 더 빠르게 열립니다. 또 다른 주제, 예언, 시나리오를 원하신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 세계를 더 깊이 탐험할 새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어느 순간 세계의 통제를 벗어날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 감각은 뉴스나 정치 분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길한 우연에서 비롯되었다. K씨의 덜 알려진 여러 환상이 최근 사건들과 지나치게 명확하게 일치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때 단순한 호기심으로 여겨졌던 것이 경고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중심에는 대다수 분석가들이 간과하던 한 장소가 있었다. K씨는 특정한 영토가 인류의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K씨의 심층 리딩은 단순한 영적 이야기 이상이었다. 그는 마치 실시간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처럼 장면들을 묘사했고 그것은 수십 년 후에야 의미를 갖게 될 사건들이었다. 트랜스 상태에서 그는 사회적 격변, 대규모 구조물의 갑작스러운 붕괴, 지구의 질서를 바꿔놓을 인류 이동을 언급했다. 이러한 이미지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하나의 상징이 있었다. 세계가 가장 취약해질 때 깨어날 한 작은 나라였다. 그 민족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한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지만 최근의 변화는 잊혀졌던 기록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K씨는 수세기 동안 압박을 견딜 것이지만 결코 중심적인 힘을 잃지 않을 영토를 언급했다. 그는 전쟁, 결핍, 분열, 외부 위협 속에서도 본질적인 정체성을 지켜내는 문화를 묘사했다. 지구가 가장 격동적인 국면에 들어설 때 그 내면의 힘이 다른 나라들이 필사적으로 찾게 될 안정의 중심이 될 것이라 보았다. 이 리딩을 다시 살펴본 연구자들은 K씨가 무작위 지역을 언급한 것이 아님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는 좁은 산맥, 취약한 해안선, 그리고 급격한 재기를 반복해온 민족을 언급했다. 모든 단서는 한 곳으로 이어졌다. 바로 한국이었다.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세부 사항의 정확성은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왜 K씨는 그곳에서 그토록 구체적인 무언가를 보았는가? 그의 말에 따르면 그곳에는 전 세계가 무너질 때 변화를 떠받칠 도덕적 에너지, 집단적 규율, 영적 회복력이 축적되어 있었다. 가장 불안한 기록 중 하나는 K씨가 영적으로 동방의 어느 산악 지역으로 인도되었다고 밝힌 부분이다. 그는 지친 얼굴들을 보았지만 환상 속에서도 감탄할 만큼 고요한 힘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모습을 묘사했다. 그는 적은 것으로 살아가지만 비범한 지속 능력을 지닌 가족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 에너지는 단순히 전통 때문만은 아니며 전 지구가 사회적, 정치적, 감정적으로 동시에 흔들리는 시점에 대규모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 리딩에서 중심적인 또 다른 요소는 K씨가 인간 저장소라고 부른 개념이었다. 그는 한 장소를 묘사했는데 그곳은 결핍의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그것은 무기나 군사 구조물이 아니라 기술적 지식, 회복력 있는 생산 방식, 효율적인 보존 방법, 그리고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전체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집단적 의식이었다. 이러한 우연의 일치는 분석가들에게 불편함을 주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장소가 위기 직전까지 과소평가될 것이라고도 말했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들은 주요 강대국들이 동시에 쇠퇴하기 시작할 때서야 그 가치를 인식하게 될 것이라 했다. K씨는 거대한 경제들이 기반을 잃고 안정되던 지역들이 긴장에 휩싸이며 거대한 블록들이 예상치 못한 균열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그 한복판에서 그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이 생존의 중심축으로 떠오를 것이며 이는 기술적 준비뿐 아니라 정치적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적 힘 때문이었다. K씨는 또한 자신이 경험한 영적 체험을 언급하며 세계가 산산이 조각나는 듯한 순간에도 조용히 일하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목격했다고 했다. 그는 그 민족이 사회 전체가 동기를 잃고 의미와 방향을 상실하게 될 순간에 필요한 감정적 열쇠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그의 관점에서 가장 위험한 위기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었고 이 분야에서 한국은 전 세계의 기준점으로 떠오를 것이라 했다. 거의 아무도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시기에 감정적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존재로서 말이다. 이러한 리딩은 수십 년 동안 신비주의적 호기심으로 간주되어 보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사건들과의 일치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전혀 다른 관점으로 모든 내용을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비교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지점들이 드러났다. 위기 속에서의 집단적 규율, 빠른 복구 능력, 높은 기술 준비도, 그리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감정적 저항력을 지닌 문화. K씨에게 있어 이 모든 요소는 현대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기를 버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였다. 에드가 케이시의 가장 수수께끼 같은 리딩들은 점점 고조되는 긴장으로 특징 지어지는 시기를 묘사했다. 그는 이 주기를 뱀의 이미지와 연관지었다. 그에 따르면 이 상징은 빠른 변화, 강제적인 조정, 국가 내부의 급격한 움직임을 의미했다. 케이시에게 있어 뱀은 언제나 낡은 구조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등장했다. 케이시는 이 전환점이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발생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세계가 동시에 여러 영역에서 요동치기 시작하는 시기로 묘사했다. 지도는 흔들리고 흐름은 끊기며 지역 블록들이 빠른 속도로 안정성을 잃게 된다는 것이었다. 세계 질서를 주도하던 강대국들은 예상치 못한 내부 문제에 직면하면서 지도력의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고 했다. 케이시에게 있어 뱀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상징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깊은 변화. 일부 국가는 저항하려 하겠지만 결국 수십 년 동안 누적된 피로에 무너질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이 주기의 시작은 거창한 발표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케이시는 강조했다. 모든 것은 작고 분산된 충격들로 시작되어 빠르게 퍼져나갈 것이다. 한때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핵심 시장에서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취약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는 지도자들이 내부 압박을 받는 동시에 외부 갈등이 동시에 고조되는 장면을 묘사했다. 이러한 과부하는 전 세계적 불안정을 야기하며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케이시에 따르면 뱀은 바로 이 불가피한 연속의 첫 단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환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이미지는 수평선을 향해 전진하는 금속성 빛의 하늘이었다. 케이시는 주요 강대국들이 단순한 군사적 경쟁이 아니라 생존과 영향력을 둘러싼 총력전을 향해 충돌하게 될 것이라 했다. 그는 이미 마모된 징후를 보이던 체계들 간의 직접적인 충돌이 벌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이러한 대립은 긴장된 정치적 분위기, 경제적 압박, 그리고 지배 지역 간의 대화 단절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케이시는 이것을 선택이 아닌 수십 년에 걸쳐 지도자들이 택해온 경로의 결과라고 보았다. 그의 리딩에서는 서구가 내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동방이 빠르고 단호하게 존재감을 확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는 전통적 강대국들이 영향력을 잃고 그 빈틈을 다른 국가들이 차지하려고 시도할 것이라 말했다. 그로 인해 강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며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국경선 동맹 무역 경로가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케이시는 이 시기에 군사적 긴장이 사회적 위기와 얽히며 지구 전체가 지속적인 경계 상태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 보았다. 모든 움직임이 위협으로 해석되며 이는 긴장 고조의 위험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일부 리딩에서 케이시는 북방의 한 서방 지역이 정치적 분열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묘사했다. 그는 내부 분열이 점차 세력을 얻으며 그 국가가 기존의 전통적 입지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 약화로 인해 다른 지역들이 더욱 공격적인 방식으로 전진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세계적 영향력을 재편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시기라고 판단할 것이라 했다. 이러한 전진은 전략적 지역에서의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지며 장기화된 갈등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케이시는 전 세계적인 인정을 요구하게 될 동방의 한 세력이 부상할 것이라고도 예언했다. 그는 빠른 움직임, 단호한 결정, 그리고 대규모 군사 확장을 묘사했다. 그의 리딩은 해양 영토, 산업지대, 국제무역의 접근 지점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심화될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충돌은 단순한 물리적 전투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술, 에너지, 영토를 둘러싼 경쟁이 함께 벌어지며 세계 전체가 예측 불가능한 반응이 일어나는 불안정한 판이 될 것이라고 케이시는 말했다. 이러한 비전에서 가장 긴장된 순간은 필수 해양 지역에서의 전면 봉쇄 위험이 언급될 때였다. 그는 거대한 선박들이 혼잡한 항로에 갇히고 각국이 자국의 보급로를 보호하려 할 것이라 했다. 이 움직임은 기본 자원에 대한 접근을 극도로 제한시키며 전 세계 인구 사이의 공포와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케이시의 환상 속에서 이 해상 봉쇄는 글로벌 위기의 가장 결정적인 단계 중 하나를 의미했다. 그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물류, 경제, 외교의 동시 붕괴였다. 케이시는 서구의 특정 지역 하늘이 짙은 연기로 뒤덮인다고도 묘사했다. 이는 장기화된 긴장과 내부 구조의 붕괴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그는 인구가 심각한 불안의 나날을 견뎌야 하며 위기가 수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질서를 이끌던 강대국들조차 극심한 제약에 직면하게 된다. 전환은 고통스럽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혼란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케이시에게 있어 이것이 바로 뱀의 주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징후였다.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 중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는 한국이 세계의 광범위한 위기 속에서도 이례적인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는 파괴적인 사태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한국은 큰 피해를 피하게 될 것이라 보았고,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내부 원천이라 불리는 요소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 원천은 가치관, 생활 방식, 그리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실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감정적 안정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케이시에 따르면 이 에너지는 세계가 가장 위태로운 국면에 접어들 때 강하게 활성화될 것이었다. 케이시는 한국이 살아있는 물이라 불리는 독특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강이나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시기를 겪은 후에도 사회 구조를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뜻했다. 그는 이 나라가 감정적 붕괴에 빠질 여러 국가들과는 달리 일종의 해독제를 지닌 듯한 민족이라고 설명했다. 종교나 신비주의를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케이시는 이 힘이 수세기에 걸친 고난, 규율 극복의 역사가 집단적 정신을 형성한 결과라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 이 에너지는 세계적 혼란 속에서도 자연스러운 방어막이 될 것이었다. 처음에 학자들은 이 부분을 지나치게 상징적으로 여겼으나 케이시가 묘사한 내용이 실제 지표들과 일치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높은 사회적 결속력, 신속한 조직 능력, 그리고 고도의 기술 적응력, 이것이 그가 원천이라 부른 것이며 극단적인 시기에도 한국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내부적 도구들의 집합이었다. 그는 전 세계가 식량, 해상로, 공급망에 대한 접근을 잃게 될 때 한국은 붕괴하지 않고 스스로를 재조직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당시에는 비현실적으로 들렸던 이 말이 오늘날에는 구체적 강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케이시는 또 강대국들이 내부 위기를 겪는 순간 한국이 그 준비성과 회복력으로 인해 세계적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 했다. 그는 미래의 필수적인 기술들이 이 땅에서 나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했으며, 이는 자원 부족에 시달리는 국가들의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가 언급한 해결책 중에는 물과 관련된 기술, 식량 생산, 현대 기후에 적응된 정화 방식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의 말은 기술적으로 정밀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한국이 탁월한 역량을 보이고 있는 분야들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케이시는 대위기가 시작된 이후 몇 년간의 시기를 묘사하면서 세계가 전반적인 기근과 기본 생필품의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거대한 선박들이 지역 갈등과 전략적 봉쇄로 인해 오랫동안 정체되며 움직일 수 없게 될 것이라 했다. 이 병목 현상은 물류 붕괴로 이어져 특히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어 식량, 물, 의약품을 둘러싼 분쟁으로 번지며 지구 곳곳에서 사회적 긴장을 유발할 것이다. 케이시에게 있어 이 시점이 초기 주기에서 가장 혹독한 단계였다. 이러한 결핍은 단순히 갈등 때문만은 아니었다. 케이시는 극심한 기후 불안정이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농업 지역들이 생산력을 잃고 광범위한 지역이 장기간 재배 불가능한 땅으로 변할 것이라 예언했다. 그 결과는 치명적인 조합이 된다. 전 세계 인구가 예전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대안을 필사적으로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흐름 속에서 케이시는 세계가 작지만 기술적으로 준비된 국가들에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효율성과 낮은 낭비로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이 그의 환상 속에 등장했다. 그는 한국에서 개발된 기술이 적대적인 환경을 단기간에 생산 가능한 땅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케이시는 장기간의 기후 불안정 속에서도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언급했으며, 이 시스템들은 너무나도 귀중해져서 다른 나라들이 내부 붕괴를 막기 위해 긴급히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그의 비전에 따르면 이 지식의 이전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중심 중 하나로 만들게 되며, 그 원천은 군사력이 아닌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는 과학의 지배력에 있었다. 이러한 예언들이 주는 감정적 충격은 컸다. 왜냐하면 케이시는 단순히 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작고 강한 나라들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깊은 의식의 변화를 묘사했기 때문이다. 그는 진정한 힘이란 영토나 무기, 경제 규모가 아니라 극한의 조건 속에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지쳐버린 지구에서 재생의 원천으로 인식될 것이며 그 인정은 자부심이 아닌 절박한 필요에서 비롯될 것이라 했다. K씨는 또한 한국 내부에서 책임의식이 깨어나는 과정을 예언했다. 그는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기술과 방식이 전 세계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단순한 야망이 아닌 필연적인 자각을 통해 국제 문제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세계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 재건의 단계로 나아갈 때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새로운 국면의 시작을 의미했다. 내부적인 보호력, 강한 사회적 결속력, 그리고 첨단 기술력이 결합된 이 나라는 K씨가 묘사한 2025년에서 2029년까지의 위기 주기에 가장 잘 대비된 국가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된다. 그는 많은 나라들이 무너지는 동안 한국은 흔들림 없이 버티며 세계를 위한 감정적 물리적 피난처가 될 것이라 보았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의 환상은 정점을 맞이한다. 바로 그 땅에서 등장하는 하나의 인물, 다음 단계로의 전환을 이끌 운명을 가진 존재에 대한 예언이다. 에드가 케이시의 가장 깊은 예언들은 한국 내부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한다. 그는 이 나라가 단지 기술이나 생산력 때문이 아닌 사회 전체를 재편할 수 있는 인간적 원칙을 지녔기 때문에 지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것이라 말했다. 위기에 흔들린 세계는 새로운 방향성을 찾기 시작하며 한국에서 공동체 회복, 감정적 안정, 집단적 명료성을 되찾을 수 있는 도구들을 발견하게 된다. K씨는 이것이 바로 왜 한국이라는 땅이 전 지구적 붕괴 속에서도 보존되어 왔는지를 세계가 비로소 깨닫는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극심한 자원 부족 속에서도 대규모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재배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고 예언했다. 이러한 효율성 덕분에 수많은 국가들이 더 심각한 위기를 피하기 위해 긴급 협력을 요청하게 된다. 이 의존은 새로운 세계 권력 지도를 형성하며 한국은 국제적 결정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이는 강제나 군사력이 아닌 전 지구가 절박하게 필요로 할 시점에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답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 영향력이었다. 이 시점에서 K씨는 세계의 관심이 단순히 기술이나 제품을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각국은 한국을 바라보며 다른 지역들에서는 사라진 어떤 본질적인 무언가가 그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는 전 세계 사회가 심리적으로 붕괴되는 동안 한국은 내적 결속을 유지하며 혼란의 질서와 안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될 것이라 했다. 이 민족의 감정적 힘은 곧 세계적 기준이 되고 K씨에 따르면 그것은 공포와 불안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인류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인간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K씨의 비전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는 한국의 중심부에서 등장할 한 인물에 대한 묘사였다. 그는 이 인물이 정치인도 군사 지도자도 종교 지도자도 아니라고 명확히 말했다. 오히려 그는 소박한 배경을 가진 평범한 사람으로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인생을 바친 존재였다. 이 인물은 처음에는 조용히 세상의 이목에서 벗어난 곳에서 소규모 집단과 함께 활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생각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고 내적 위기에 시달리던 전문가, 정부, 공동체들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한다. K씨에 따르면 이 인물의 영향력은 권위가 아닌 명료함과 균형에서 비롯된다. 그는 이 인물이 오랜 불안정 속에서 인간의 정신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일상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집중력, 목적의식, 자제력을 회복하게 해주는 내용들이었다. 이 모든 것이 종교나 이념이 아닌 냉정하고 구체적인 현실 대응 지침으로 제시된다. 이 원칙들은 급속히 확산되며 내부 갈등이 고조되는 여러 국가에 도달하게 된다. K씨는 이 인물이 혼란에서 세계 재편으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이 리딩에서 특히 인상 깊은 부분은 이 인물이 등장하게 될 시대적 배경이다. K씨는 세계가 근현대 역사상 가장 심각한 감정적 위기를 겪고 있을 것이라 했다. 혼란에 빠진 사회, 긴장이 일상이 된 가족들, 방향을 잃은 청년들,
삶의 의미를 잃은 성인들, 이러한 집단적 상태가 충동적 행동, 정신붕괴 국가 내 균열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바로 그 순간에 한국에서 등장한 이 인물이 정반대의 존재로서 출현한다. 그는 복잡한 말을 쓰지 않지만 그의 언어는 즉각적인 신뢰를 이끌어낼 힘을 지닌다. K씨는 또한 이 인물이 인정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그는 권력이나 지위를 거부하며 사회 복원의 실질적 작업에만 집중하고자 한다. 하지만 위기의 규모가 너무 커짐에 따라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그에게 더 큰 역할을 요청하게 된다. 그의 사상은 대륙을 넘어 확산되며 인간의 공존, 회복, 감정적 재건을 주제로 한 중요한 논의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 예언이 수십 년간의 불안정으로 지친 세계 사회를 이끌 준비가 된 일종의 글로벌 멘토를 묘사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이 인물의 등장은 한국 내부에도 강력한 변화를 촉발하게 된다. K씨에 따르면 국민들은 자신들이 지닌 책임이 단순한 국경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한국이 주목받게 되는 이유는 주도권을 원해서가 아니라 세계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도구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은 집단적 목적의식을 불러일으키며 한국은 감정적 사회적 재건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더 깊숙이 참여하게 된다. 이는 국제관계에서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시점이 된다. 다른 나라들은 자국 내 인구의 정신적 회복과 재조직에서 나타나는 실질적 성과를 지켜보며 한국을 더 이상 부수적인 존재가 아닌 필수적인 참조점으로 보게 된다. K씨는 외국 대표단들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 어떻게 이 사회가 감정적 혼란 속에서도 내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배우려 할 것이라 전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을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인간의 균형을 연구하는 중심지로 탈바꿈시킨다. 이는 다른 지역들이 독자적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해답을 구하는 절박한 탐색의 결과였다. 이 영향력이 확장됨에 따라 K씨는 한국이 세계적 희망의 중심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술과 마음을 재조직하는 방법론이 결합되어 기존의 국제 리더십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지도력이 형성된다. 그것은 실용적 지성과 감정적 안정에 기반한 지도력이다. 그는 이 시점에서 세계가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진정한 변화는 단순한 경제 시스템의 재편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질 듯한 순간에도 인간이 일어선 채 있을 수 있는 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K씨의 환상은 또 한 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며 한반도 북부에서 일어날 사건을 묘사한다. 그는 이 지역에서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격렬한 붕괴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외부의 공격이나 계획된 군사작전이 아닌 내부의 오랜 누적된 피로가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폭발하는 형태였다. 수십 년간 쌓여온 문제들이 극도의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아무런 예고 없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속되는 결핍의 무게를 체감하며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해 한반도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한다. K씨는 북부 체제가 일련의 자연재해 이후 붕괴하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폭우에 의한 대홍수, 대규모 산사태, 생산 가능한 지역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묘사했다. 이러한 사태는 빠르게 악화되며 도시들을 기근과 대규모 이주에 취약한 상태로 만든다. 이 붕괴는 정치적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연쇄적인 충격들이 겹쳐져 더 이상 어떤 형태의 강제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K씨는 이것이 수십 년간 두려움 속에 예견되던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 보았다. 영토가 혼란에 빠지면서 K씨는 북쪽 전체 인구가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조직된 이주가 아니라 절박한 탈출에 가까운 움직임이었다. 삶의 기반을 잃은 가족들, 쇠약해진 사람들, 생계 유지를 할 수 없는 노인들이 생존을 위해 남쪽 국경으로 몰려들기 시작한다. K씨는 이 장면이 한반도 내에서 깊은 변화를 알리는 서막이 될 것이라 했으며 세계는 이 상황을 우려 속에 지켜보게 된다. 그러나 남한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태도로 이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이는 앞서 K씨가 여러 비전에서 언급했던 성숙의 결과였다. 이 예언에서 가장 강렬한 순간은 K씨가 남한 정부의 반응을 설명할 때 나타난다. 그는 남측이 적대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세계를 놀라게 할 내부의 인도주의적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라 말했다. 이 태도가야말로 실질적인 점진적 통일의 시작점을 형성한다. 그것은 정치적 구호나 급진적 통합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지혜롭게 지역을 재건하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감정적으로 이미 이전의 위기 주기를 통해 단련된 한국 사회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방식으로 행동에 나설 것이다. K씨는 북부 지역의 재건이 세계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남하는 기술자, 노동자, 전문가, 자원봉사자들을 대거 파견하여 무너진 기반 시설을 복구하고 물을 정화하고 식량을 생산하며 황폐해진 지역을 재정비하게 된다. 한편 세계 각국은 자체적인 내부 위기에 시달리며 개입할 여력이 없게 되고 이 부재는 오히려 남한의 역할과 책임을 더 분명하게 부각시킨다. 많은 나라들은 이 행보를 역사적 성숙의 징표로 받아들이게 된다. K씨에 따르면 이 시점에서 남한은 단순히 하나의 국가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안정과 회복을 대표하는 리더십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이는 힘으로 이끄는 리더십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재건하는 능력에서 비롯된 리더십이었다. 이 전환의 정점에서 K씨는 한반도가 점진적으로 통일되며 아시아 내에서 전례 없는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한국이 군사력이 아닌 생산 효율, 사회적 균형, 국가적 회복력으로 이끄는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 말했다. 글로벌 붕괴 속에서도 북부를 재건한 능력은 국제적 존경을 불러일으키고 여러 나라와 기업들이 자국 사회의 안정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하게 된다. 이러한 영향력은 아시아 전역에 예상치 못한 성장의 길을 열어주게 된다. 이어지는 리딩에서 K씨는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은 장면을 묘사한다. 바로 한반도가 전통적 국경을 넘어 확장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한국이 철도 회랑, 무역 루트, 공급망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게 되며 이는 기존의 다른 강대국이 통제하던 지역까지 뻗어나가게 된다고 했다. 이는 침략이 아닌 더 이상 해당 지역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강대국들이 남긴 공백을 자연스럽게 메우는 형태였다. 이런 확장은 아시아의 역학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며 역사적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K씨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또한 급격히 확대된다고 했다. 세계는 연이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감정적 붕괴 없이 이를 이겨낸 한국의 내면적 원동력에 주목하게 된다. 전 세계의 대학, 연구기관, 단체들이 한국의 회복 모델을 분석하며 이를 연구 주제로 삼게 된다는 것이다. 이 흐름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며 한반도를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닌 감정적, 사회적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본보기로 자리매김시킨다. 예언에서 가장 강렬한 부분 중 하나는 K씨가 한국 여권이 세계에서 가장 존중받는 여권 중 하나가 될 것이라 말한 대목이다. 그는 전 세계에서 한국 시민들이 존경과 환영 속에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라 했으며 그 이유는 한국이 신뢰 가능하고 생산적인 확고한 리더십을 대표하는 국가로 인식되기 때문이었다. 이는 끊임없는 붕괴의 시기에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안정성의 상징으로 기능하게 된다. K씨는 이것이 아시아의 전면적 전환을 상징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K씨는 한국의 부상이 아시아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다고 보았다. 이 나라는 기술, 생산, 사회 재조직에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아시아 대륙의 재건을 이끄는 중심축이 된다. 그는 한국이 유라시아 전체를 연결하는 참조점이 되어 새로운 연결망을 통해 한반도의 글로벌 중심성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이후 도래하는 다음 단계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깊은 변화를 수반한다. 이 시점은 K씨의 비전에서 한반도의 정치적 영토적 정점이었다. 세계적 위기가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세계 균형이 완전히 재편되는 시기에 한때 과소평가되던 한국이 핵심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K씨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마지막 단계는 경제도 생산도 영토도 아닌 인류 전체가 맞이하게 될 가장 결정적 순간이며 그것은 현대사에서 가장 심오한 감정적 영적 도전이 될 것이다. 에드가 K씨의 한국에 대한 마지막 예언들은 한층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간다. 그는 정치적, 기술적, 영토적 부상이 모두 이루어진 이후에도 인류는 어떤 강대국도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전쟁도 경제 위기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면의 공허함, 수백만 명을 순식간에 삼키는 감정적 붕괴였다. K씨는 전 세계 인구가 감정적 단절, 삶의 의미 상실,
그리고 충동적 행동의 증가를 겪게 될 것이라 했고, 이것이야말로 현대 문명이 마주하는 가장 위협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나라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그는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 위기는 통제되지 않은 기술 발전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기계가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고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며 사회 구조가 재편되는 동안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인간의 감정적 기반은 무너진다. 물질적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이들이 점차 내적 동기와 생의 목적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해 집단적 무기력, 인간관계의 왜곡, 내면의 혼란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케이시는 어떤 기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인간적인 것, 깊이 있고 일관된 무엇인가만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케이시의 예언은 다시 한번 한국을 중심으로 회귀한다. 그는 한국이 세계가 균형을 잃는 시기에 결정적인 가치를 보유한 국가가 될 것이라 했다. 공동체 의식, 연장자에 대한 존중, 사회적 규율, 그리고 감정 회복 능력, 이러한 요소들이 한반도를 치유의 중심지로 만든다고 그는 말했다. 그것은 영적 약속이나 이상주의적 연설이 아니라 수십 년간 극한의 압박을 견디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실질적 경험에서 비롯된 역할이었다. 세계는 결국 이 힘을 인정하고 진정한 회복을 위한 길을 찾기 위해 한국에 손을 내밀게 될 것이다. 케이시는 자신의 예언을 마무리하며 지구가 인간적 원칙을 기반으로 한 자해건의 시대로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정적으로 자신을 재정비하는 법을 배운 사회들이 역사의 다음 단계를 이끌게 될 것이라 예언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회복력 규율 공동체 의식을 지닌 나라로서 한국이 자리하게 된다고 했다. 한국은 인간적 균형의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고 내적 구조를 재정립하려는 수많은 국가들의 본보기가 된다. 이것이 바로 케이시가 묘사한 예언 주기의 마지막 지점이다. 이 예언들은 단지 지정학적 변화에 국한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그것은 감정적, 사회적, 도덕적 차원의 근본적인 전환이다. 수십 년간의 시련을 통해 단련된 한국은 생존과 조직의 상징이 되며 위기로 지친 전 세계는 그 한반도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게 된다. 케이시는 이것이야말로 궁극의 유산이라고 말한다. 작고 강인한 한 나라가 마침내 전 인류의 치유를 이끄는 중심지가 되는 것이다.